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람다 256의 박광세라고 합니다. 먼저 람다 256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방금 소개해주신 것처럼 이제 두나무의 블록체인 연구소로 저희가 설립이 됐고요. 2019년도 3월에 이제 스핀오프 분사를 해서 현재까지 시리즈 A, B 해서 약 1,00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 유치해서 현재 아시아 넘버원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넘버원 바스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약 3천여 곳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발표 주제는 저희가 흔히 다루던 이제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이 아니라 메타버스, 그다음 메타버스에서 또 이 블록체인 메인넷이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공유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담론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포스터 이미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VR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VR과 그렇게 직결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또 저희 그 세대분들 세대 인증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텍스트 베이스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가상현실 세계는 사실 이제 코로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로블록스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가장 좀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블록스가 이제 상장하기 할 때 밝혔던 지표들만 가지고 잠깐 보자면은 당시 이제 MAU가 거의 뭐 2억 명에 달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16세 이하, 즉 3분의 2 이상이 16세 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거의 뭐 1억 3, 4천 정도의 유저가 지금 접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사실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로블록스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제 아들도 이제 멀리 미국에 있는 친구와 같이 이렇게 로블록스에 접속해서 친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쉐어 오브 타임이라고 하는 어떤 팩터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가상 공간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경험들이 본인의 리얼 라이프의 경험을 어떤 넘어서는 순간 이 임계점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쉐어 오브 타임에서 놀라운 거는 당시 이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버리지 타임이 2시간 2.6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처럼 굉장히 듀레이션이 긴 서비스에 비해서도 로블록스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였고요. 이런 세계 확장 근거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경제의 확장입니다. 이것도 다시 또 옛날 얘기를 하자면 한국에서도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걸출한 서비스가 있었죠. 당시 연매출 뭐 1,000억 이상을 도토리로 판다 이런 것이 나왔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니팡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사실 네이트 앱스토어에서 원조 소셜 커뮤니티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폐쇄적인 싸이월드와 다르게 모바일 플랫폼이 급성장하게 됐고 썬데이 토즈는 이 1,000억이라는 숫자를 사실 2014년도에 혼자 단독 매출만으로도 능가하게 되는 더 많은 경제, 모바일 세상에서 오픈되어 있는 세계에서 더 많은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로블록스의 매출을 보면은 이게 쿼터당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250억 정도가 이제 연간 1,000억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이제 레버뉴를 창출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다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디벨로퍼와 크리에이터들에게 분배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즉 싸이월드가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 정도의 경제 규모를 그리고 썬데이 토즈 같은 회사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만들었던 경제 규모를 지금 로블록스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라는 서비스의 그 발전 과정을 보면은 2006년도에 플랫폼이 런치되고 나서 사실은 이런 콘텐츠들이 유저를 끌어오기 성공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기 대표적인 이제 타이틀들이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도 게임을 만들고 뭐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종류의 유튜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페토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명 이상의 이제 유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이 확장하고 분배되는 시스템을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웰메이드 컨텐츠로 유저를 끌어모으고 가두어진 상태에서 유저들이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고 분배하는 그런 역할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엔딩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누군가가 만들고 컨트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많은 유저들이 반발하고 일어나서 어떤 커뮤니티가 새롭게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임에서 콘솔 플레이에서 플레이어 1, 2에서 나온 건데 사실 저는 플레이어 2가 이제 등장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또 이더리움을 만드신 비탈릭 부테린들이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창업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19살 내지는 20살, 21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16세 미만의 대부분의 유저들은 로블록스 같은 세상에서 놀고 있고 거기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런 앙트레프레너들이 지금 플레이어 2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지가 저는 비교적 자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NFT라고 하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람다 256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모바일 게임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발표 자리에서 2018년도부터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케이스 스터디로 저희는 게임을 항상 강조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두나우멘 파트너스라고 앞에서 소개드렸던 저희 이제 투자 법인과 함께 블록체인 게임 기업에 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드랍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게임 아이템 프리세일을 이렇게 연결해서 판매하는 일까지 실질적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규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재는 이제 불가능한 사업이 됐었고요. 재밌는 부분은 그러니까 NFT를 에지이즈로 보면은 너무 잘 나가죠. 사실은 미국의 셀럽들도 다 NFT를 발행해서 트위터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2021년에 어떤 단어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NF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가능성은 뭐냐면은 넌펀저블이니 펀저블이니 하는 개념보다도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물건들이 누군가가 점유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리셀이 가능하고 그걸 어떤 경제가 만들어지고 더 크게는 부동산 같은 것들이 선사시대에 그냥 누구나 그냥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듯이 지금 저희가 즐기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디지털 콘텐츠들이 이제 소유가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한 서비스였던 오픈시라고 하는 NFT 마켓이 15빌리언 이상의 거래량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하반기에 월 이제 3빌리언의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가 비교해 볼 만한 다른 이제 웹1 서비스죠. 웹2도 아니고 웹1 서비스인 이베이의 월 거래량이 약 7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픈시라고 하는 어떤 마켓 하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래 볼륨이 얼마나 이제 큰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조 NFT 제품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자에서 2021년 8월에 15만 불의 작품을 구입했다고 이렇게 트위터 스웩을 하시기도 하시고 제이지아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가 트위터 프로필로 사용하면서 PFP라고 하는 어떤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가 지금 사실은 거의 같은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2017년도 말에도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어떤 콜렉터블 게임이 등장하면서 당시 이더리움이 마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이미 거뒀었습니다. 다만 이게 지속되지 못했던 것들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이었는데요. 사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설계가 애시당초 돼 있었습니다. 트랜잭션 스케일러빌리티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13TPS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 평균 블록 생성 시간도 15초에서 길면 30초 이상 그렇게 시간이 소요됐었죠. 그 다음에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키를 이해하고 또 이더리움을 구입하고 이런 구조 자체가 게임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9%가 이탈하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유저 애퀴지션 코스트가 10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좀 이렇게 적응하기 힘든 그런 UX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크립토키티를 개발했던 데펄랩스, 지금 이제 7빌리언 이상의 회사로 성장한 데펄랩스도 자체 블록체인인 플로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더리움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은 맞습니다. 실제로 데펄랩스는 NBA 탑샷이라고 하는 어떤 팬덤 기반의 서비스를, 사실 기존의 이더리움에서는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자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잘 서비스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 마치 리눅스처럼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수백만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개발 생태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2017년도, 18년도에 블록체인 쪽을 보셨던 분들은 EOS라고 하는 체인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당시엔 EOS가 정말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연결되고 모든 투자자들도 이제 EOS 게임 만들어라라고 했었지만, 그 당시에 EOS를 했던 회사들은 지금 뭐 OS를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현재는 거의 유저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더리움을 대항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갈라파고스화 될 수 있고 많은 운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레이어 2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되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 1이 이더리움이라 그러면은 이더리움과 연결된 레이어 2를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호환성을 가지고 성능 이슈를 극복하는 거죠. 실제로 엑시 인피니티를 제가 2018년도에 발표할 때는 DAU가 한 300에서 500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서비스였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150만 이상 로닌이라고 하는 자체 레이어 2를 만들면서 그 상용 게임 이상의 퍼포먼스를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루니버스가 그때부터 지향했던 바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는 것과 그 실제 서비스 운영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마치 AWS처럼 클라우드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 메타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AWS를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레이어 2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라이빗 키를 관리한다든지 가스피를 매니지먼트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개발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API 기능을 제공하는 툴을 제공할 수 있는 바스,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웹3에 다이렉트로 연결된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다 이제 중앙화된 API 서비스나 저희 바스 같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요거는 2021년도에 더블락 리서치에서 발표한 그 NFT 게이밍 쪽에 한 800개 이상의 그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체인을 지원한다가 지금 129이고, 작년도 프로젝트는 옛날 프로젝트가 아니고 작년도 새로 나온 프로젝트들도 여전히 이더리움의 105개 프로젝트, 나머지는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플로우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니버스 바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능과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글로벌에서 몇 안 되는 바스 서비스, 검증된 바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몇몇 메인넷들이 뭐 16시간 이상 다운되고 며칠 동안 다운되고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는 AWS와 같은 가용성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무사고로 계속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NFT에 특화돼서는 NFT를 제공하기 위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그 위에 NFT 서비스, 그다음에 그 NFT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타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카피라이트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2월 달에 또 다른 웨비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발표할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나 이런 거래소들까지, 그리고 월렛을 인증해서 뭐 트위터 같은 곳에 보여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들 모두 다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업비트 NFT에서 저희 루니버스 NFT 기술을 사용해서 누구나 가스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NFT가 이제 매스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BTS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과 IP들이 이제 NFT로 넘어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혹시 이 자리에서 이제 덱스라든지 이제 디파이 관점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파이랑 NFT는 다르다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NFT는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캐즘을 넘어간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NBA를 좋아해서 들어와서 NFT를 습득한 유저들, BTS가 좋아서 그 NFT 습득한 유저들은 디파이를 하시던 분들의 사고방식과 조금 달라요.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냐면은 모 게임사에서 NFT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일부입니다. 디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안 올라올 이야기인데,
그다음 뭐 밑에서부터 보면은 환경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스캠도 많고 뭐 머니 런더링 즉 그 어떤 자금 세탁이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얻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웹 3.0 그리고 이제 그 디파이 진영에서 봤을 때는 비자가 저런 액션을 하고 제이지가 저런 프로필을 올리면은 굉장히 쿨한 거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자가 저렇게 지불한 금액이 머니 런더링에 쓰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지? 그다음에 제이지가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다양한 담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사실은 그 저희 그 두나무 업비트 그리고 저희 람다 유료금 모두 다 레귤레이션을 굉장히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미리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하는 그 정부 당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저희가 최초로 개발해서 지금 싱가포르에 먼저 상용화가 되어 있고 아시아 시장 점유율 1위로 사실 북미, 유럽에 또 저희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사들이 있어서 그쪽과 글로벌을 다 커버하고 있는 그런 규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레귤레이션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루니버스를 사용하시면은 레귤레이션 이슈도 다 커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그 그린 NFT도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NFT 예전에 이제 IOC에서 올림픽 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는 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었고요. 오히려 이더리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NFT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글로벌 지금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NFT가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 등장했어.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열광했던 부분이 이런 플레이 방식이었죠. 그래서 스와이프니 자이로 센서니 이런 어떤 새로운 차별화된 부분을 찾았는데 사실 지금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게임의 재미를 디바이스가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본연의 재미는 디바이스를 통해 조금 더 증폭되거나 좀 더 변화가 있을 뿐인 건데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나온 것은 퍼블리셔 시장이 몰락하고 글로벌 배급과 유통 체계가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생태계 시스템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NFT라든지 아까 제가 뭐 싸이월드랑 애니팡하고 뭐 로블록스하고 결과물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느끼시듯이 지금 NFT가 바꾸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 되게 1차원적인 NFT, 뭐 JPG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파는 거 아니야라는 것과 다르게 저희가 그 내걸고 있는 라이브 NFT라고 하는 기술도 조만간 공개가 될 텐데 프로그래머블 미디어로서 NFT가 가진 기술적인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체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메타버스가 하나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가 등장하고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운영이 될 텐데 내 NFT가 다시 어딘가에만 종속되는 제품이라면은 또 기존의 중앙화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인터로퍼러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장에 등장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NFT 파이낸스로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더 무궁무진한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없다면은 이게 또 다시 어떤 그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미 규제를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기 때문에 NFT 파이낸스도 점점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활용한 이런 프로그래머 미디어가 결국은 크리에이터와 유저의 영향력이 증대된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런 인터로퍼러빌리티를 활용한 되게 다양한 메타버스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새로운 인프라가 블록체인 기술과 NFT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라이브 NFT나 이런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이펄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실 아직까지 스텔스 모드로 오늘 원래 공개를 좀 하고 싶었는데 타임이 좀 못 맞아서 말씀 못 드렸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글로벌 NFT 시장의 어떤 성장과 행보에 또 많은 응원을 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